진실과 미래 편집국은 언제나처럼 마감의 열기로 뜨거웠다.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그리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기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이수연 기자는 이 모든 소음을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모니터의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한대 기업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기사 초고를 완성해 가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한편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7살배기 아들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치열한 기자 생활 속에서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존재이자 그녀가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이유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잠시 기사에서 눈을 떼고 아들의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미소는 편집국에서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오직 엄마 이수연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다. 이 기자, 국장님이 찾으셔. 부장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수연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편집국장의 호출은 언제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보통은 까다로운 취재 지시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의미했다. 그녀는 가볍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국장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와 하는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편집국장 박성철은 안경 너머에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한국 언론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자 수연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그녀를 혹독하게 훈련시킨 스승이기도 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툭툭 치며 입을 열었다. 이 기자,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겠어. 더 중요한 건이 생겼다. 수연은 말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박 국장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는 그 무게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TKG 그룹 알지?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재계 순위를 단숨에 뒤바꿔 놓은 곳. 그 중심에 있는 권지혁 대표. 그 사람에 대한 독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야겠다. 권지혁. 그 이름이 수연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멎는 듯했다. 단단하게 유지하던 그녀의 표정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감각은 숨길 수 없었다. 8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으려 하지 않은 적 없었지만 동시에 단 한 번도 다시 입에 올릴 수 없었던 이름이었다. 아시다시피 권지혁 대표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인터뷰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능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 자신만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박 국장은 그런 그녀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이 기자에게 맡기는 거야. TKG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 자신들의 비전과 성과를 제대로 알릴 언론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곳을 물색하다 우리 진실과 미래를 그리고 당신을 직접 지목했어. 이수연 기자의 날카롭지만 공정한 기사들을 인상 깊게 봤다더군. 이것은 기자로서 거절할 수 없는 최고의 찬사이자 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잔인한 운명이었다. 수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권지혁이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자신을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8년 전, 그들의 마지막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듯 그를 떠나야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평생의 비밀이 되어버린 아들,
민준이 있었다. 그녀는 이 임무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기자로서의 자존심과 커리어가 걸린 문제였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그것은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었다. 또한 이것은 8년 만에 그를 다시 마주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지 확인할 기회이기도 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국장실을 나온 수연은 잠시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괜찮다고. 그저 취재원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통제불능 상태로 날뛰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과의 짧았던 사랑, 그리고 그보다 더 길었던 고통스러운 이별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너무 어렸고 세상은 그들에게 너무 가혹했다. TKG 그룹의 후계자와 평범한 대학생. 시작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 지역의 가족, 특히 그의 삼촌인 권태준 부회장의 집요한 방해와 협박은 결국 그녀를 무너뜨렸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뱃속에 자라던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그의 곁을 떠났다. 그 후 수연은 독하게 살았다. 아이를 낳고 학업을 마치고 기자가 되었다. 세상의 부조리와 싸우면서 자신과 아들을 지켜왔다. 권지혁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과거의 유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유물이 거대한 현실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다시 떠올린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아플 정도로 선명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TKG 그룹과 권지혁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그의 공식적인 프로필 사진은 8년 전 그녀가 알던 청년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어진 눈매, 그리고 사람을 압도하는 냉정한 카리스마. 그는 TKG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구조조정 전문가로 불리고 있었다. 자료를 읽어 내려갈수록 수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가 걸어온 길은 화려했지만 동시에 무수히 많은 희생을 동반한 것이었다. 수많은 직원들이 해고되었고 경쟁사들은 무자비하게 흡수되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따뜻하고 이상주의적이었던 청년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재벌 총수라는 갑옷을 입은 차가운 전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시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서둘러 아들 민준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향했. 집의 현관문을 열자 작은 발소리와 함께 엄마하고 외치며 달려오는 민준이 그녀를 반겼다. 수연은 아들을 힘껏 껴안았다. 이 온기, 이 사랑스러운 존재만이 지금 그녀에게 유일한 현실이었다. 저녁을 먹고 아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고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이것이 수연의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새근새근 잠든 민준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수연은 다시 가슴이 아려왔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와 오똑한 콧날이 그 사람을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민준아, 엄마는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번 인터뷰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쩌면 아들의 미래까지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 폭풍 속에서 민준을 지켜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잠든 아들을 뒤로하고 서재로 들어와 컴퓨터를 켰다. 화면 가득 권지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취재 대상이자 그녀가 파헤쳐야 할 거대한 성벽이었다. 이수연은 마음을 다잡았다. 기자로서의 자신과 엄마로서의 자신.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줄타기를 무사히 마쳐야만 했다. 밤은 깊어갔고 수연은 다가올 운명적인 만남을 준비하며 밤새 자료를 분석했다. 권지혁과 TKG 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그의 경영 스타일, 그가 성사시킨 계약들, 그리고 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들까지 그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이해해야만 했다. 그것이 그와의 재회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옛 연인을 만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을 취재하는 기자였다. 그녀의 질문 하나하나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해야 했다. 그것이 자신과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민준을 지키는 길이었다. 수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8년 전, 그녀는 이 도시의 어딘가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절망에 빠졌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기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고, 이제 그 누구도, 심지어 권지혁조차도 그녀를 함부로 흔들 수 없었다. 그녀는 굳은 결심과 함께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기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수연은 그 시간 동안 거의 편집국에서 살다시피 했다. TKG 그룹의 10년간의 공시자료, 주주총회 의사록,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모든 기사, 심지어는 증권가 찌라시까지 권지혁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그녀는 관련된 모든 텍스트를 집어삼켰다. 밤이 깊어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스탠드 불빛에 의지의 자료를 넘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녀는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8년 전에 낡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는 TKG 그룹 황태자, 권지혁 해스. 기사에는 자선 파티에 참석한 앳된 모습에 그가 담겨 있었다. 지금의 날카로운 인상과는 다른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8년 전 그들의 첫 만남은 대학 캠퍼스의 낡은 중앙도서관에서였다. 전공 서적에 파묻혀 있던 수연은 찾고 있던 책이 가장 높은 곳에 꽂혀 있어 곤란해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손을 뻗어 가볍게 책을 꺼내주었다. 이거 맞습니까? 뒤를 돌아본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햇살 같은 미소를 띤 남자, 권지혁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우연처럼, 하지만 사실은 운명처럼 계속 마주쳤다. 같은 교양 수업을 듣고, 같은 카페에서 공부했다.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수연은 그를 그저 총명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복학생 오빠로만 생각했다. 그들은 밤늦도록 학교 벤치에 앉아 미래에 대해, 세상에 대해, 그리고 각자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혁은 TKG 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왕관의 무게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람을 위한 경영을 하고 싶다는 이상을 말했다.
수연은 그런 그의 순수한 열정을 응원했다. 그녀는 부조리한 세상을 고발하고 진실을 알리는 기자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공유하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들의 사랑은 평범했지만 그래서 더 특별했다. 분비는 학생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낡은 소극장에서 연극을 보고 주말에는 손을 잡고 서울의 고궁을 거닐었다. 지역은 수연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재벌가의 후계자가 아닌 28배 평범한 청년 권지혁이 될 수 있었다. 수연에게도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어깨였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곧 지역의 가족, 특히 그의 삼촌이자 당시 그룹의 실세였던 권태준 부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어느 날 수연은 권태준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약속 장소에 나간 그녀 앞에 나타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수연의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뒷조사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우리 지역이는 TKG를 이끌어야 할 아이다. 자네처럼 평범한 아이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그는 돈 봉투를 내밀었다. 수연이 모욕감에 얼굴이 굳어 아무 말도 못하자 그는 비웃으며 본색을 드러냈다. 돈이 부족한가 좋다. 하지만 이 손을 놓지 않으면 자네나 자네 가족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해. 지혁이의 미래까지도. 그의 협박은 집요하고 잔인했다. 그는 수연이 지혁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며 그녀가 사라져야만 지혁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아팠던 것은 그의 말 속에 담긴 논리가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반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녀는 지혁을 사랑했다. 그의 꿈이 꺾이는 것을, 그가 자신 때문에 곤경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깊은 절망감 속에서 며칠을 보내던 수연은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쁨도 잠시, 거대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이 아이는 TKG 가문에게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권태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이의 미래마저 위험해질 터였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수연은 지역을 위해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별을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해서라도 깨끗하게 잊고 그의 길을 가기를 바랐다. 어느 날 새벽, 그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이었다. 현재로 돌아온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결의가 교차했다. 8년 전 그녀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약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 중 한 명이었고 그녀의 펜은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몰아내려 했었다. 이제부터 권지혁은 그녀에게 아련한 첫사랑이 아니었다. 그는 탐사보도의 대상일 뿐이었다.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이 싸움에서 지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아들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냉정해져야만 했다. 수연은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례적인 질문들로 시작했다. TKG 그룹의 성공 비결, 향후 비전, CEO로서의 철학 등.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녀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최근 논란이 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 무리한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 조정 문제, 그리고 정계 로비 의혹까지 그녀는 권지혁이 회피하고 싶을 만한 TKG 그룹의 가장 아픈 부분들을 정확히 조준했다. 이것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다. 8년 만에 마주하는 과거에 대한 그녀 나름의 방식이자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로서의 본능이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녀가 사랑했던 이상주의자 청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질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그녀는 권태준이라는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현재 TKG 그룹의 부회장이자 여전히 그룹 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8년 전 그가 자신에게 했던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쩌면 이번 인터뷰는 권지혁뿐만 아니라 그의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그림자인 권태준과 싸우는 것일지도 몰랐다. 밤샘 작업으로 몸은 지쳐갔지만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주저앉히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갑옷이 되었고, 그녀의 펜끝을 더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 되었다. 그녀는 이 인터뷰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다. 한 명의 기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마지막 질문까지 모두 작성하고 나서야 동이 트기 시작했다. 수연은 의자에 깊게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잿빛 새벽 하늘을 뚫고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뛰었다. 드디어 8년간 멈춰 있던 그녀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참이었다. 그녀는 결전의 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인터뷰 당일 이수연은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TKG 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했다.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TKG 타워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외벽은 내부는 결코 쉽게 엿볼 수 없다는 듯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방문증을 받아들고 안내 직원을 따라 CEO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심장은 발소리에 맞춰 규칙적으로 하지만 조금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최상층에 위치한 접견실은 건물의 명성만큼이나 차갑고 미니멀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이 공간의 냉랭함을 덮이지는 못했다. 비서는 정중하게 음료를 권하고는 조용히 물러갔다. 약속된 시간이 지났지만 권지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도된 기다림이라는 것을 수연은 알고 있었다. 상대방의 길을 꺾으려는 권력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낡은 수법이었다. 수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시간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했다. 접견실의 구조, 걸려있는 미술 작품의 취향, 책장에 꽂힌 책들까지 공간을 통해 권지혁이라는 사람을 읽어내려 애썼다. 그녀의 시선이 창밖 스카이라인에 잠시 머물렀다. 8년 전, 저 도시의 어딘가에서 그와 함께 소박한 미래를 꿈꾸었던 자신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어 감상을 떨쳐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서와 홍보팀장으로 보이는 인물을 대동한 채였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는 그녀가 기억하던 청년이 아니었다. 세월과 권력이라는 조각칼이 빚어낸 차갑고 단단한 조각상 같았다.
이수연 기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기계처럼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수연을 향해 형식적인 악수를 청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갈 뿐 어떤 동요나 호기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혹은 너무나 완벽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척 연기하고 있었다. 안도감과 함께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인터뷰는 예정된 수순처럼 시작되었다. 권지혁은 TKG 그룹의 성장 동력과 미래 비전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의 답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짜인 각본 같았다. 홍보팀에서 미리 준비한 모범 답안을 읊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연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며 그의 논리에 숨겨진 허점을 찾기 위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분위기는 평온했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방어막을 뚫을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준비된 질문들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는 첫 번째 승부수를 던졌다. 대표님의 뛰어난 경영 능력 덕분에 TKG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행된 동남아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홍보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권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 현지 원주민들과의 마찰. 그리고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수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의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접견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홍보팀장이 다급하게 끼어들려 했지만 권지혁은 가벼운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처음으로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변화가 생겼다. 그는 수연을 뻔한 질문이나 하는 평범한 기자가 아닌 흥미로운 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듯했다. 모든 사업에는 명과 암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했으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과장된 음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의 답변은 여전히 방어적이었지만 완벽했던 균형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수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자금 중 일부가 현지 정계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의 일부를 언급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이제 인터뷰는 더 이상 정해진 각본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것은 두뇌와 의지가 격돌하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 수연이 TKG의 아픈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면 지혁은 교묘한 논리로 그것을 받아치거나 핵심을 비껴갔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상대를 분석하고 약점을 찾으려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한순간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강하게 부딪혔다. 8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찰나였다. 수연은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혹시 도서관에서 책을 꺼내주던 그 다정한 청년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오직 냉철한 승부사의 모습뿐이었다. 그는 과거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듯 보였다. 약속된 시간이 끝나자 홍보팀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인터뷰 종료를 알렸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형식적인 악수를 청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그의 손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차갑고 단단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좋은 기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수연은 짐작할 수 있었다.
수연이 접견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 나갈 때 무심코 돌아본 유리병 너머로 권지혁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까까지 유지하던 완벽한 포커 페이스는 사라지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미간의 주름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의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에 파문을 일으켰음이 분명했다. TKG 타워를 빠져나온 수연은 비로소 긴장했던 숨을 크게 내쉬었다.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오늘 그녀는 과거의 연인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성벽의 주인을 만나고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철옹성 같던 성벽에서 아주 작은 균열을 발견했다. 그녀의 기자로서의 본능이 속삭이고 있었다. 저 균열 뒤에는 분명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편집국으로 돌아온 이수연은 인터뷰 녹취 파일을 재생하며 권지혁과의 대화를 수십 번이고 다시 들었다. 대부분의 답변은 빈틈이 없었지만 유독 동남아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서는 미세한 감정의 동요가 느껴졌다. 지나치게 단호한 어조, 방어적인 단어 선택. 박성철 국장 역시 녹취를 들어본 후 수연의 분석에 동의했다. 단순한 CEO 프로필 기사로는 부족하겠군. 이 기자의 감이 맞다면 이건 더 큰 거냐. 한번 깊게 파고들어봐. 지원은 아끼지 않겠네. 박 국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수연은 본격적인 탐사 보도에 착수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권지혁이 그토록 방어적으로 나왔던 동남아 자원 개발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TKG가 공시한 모든 관련 자료를 다시 샅샅이 훑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투자, 지출, 예상 수익까지. 하지만 그녀의 오랜 경험은 말해주고 있었다. 너무 깨끗한 서류는 종종 가장 더러운 비밀을 감추고 있다고. 표면적인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내부자의 증언이 절실했다. 수연은 프로젝트 관련 인물들의 목록을 작성해 내려가다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김영호 부장. 그는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퇴사한 인물이었다. 공식적인 퇴사 사유는 개인 사정이었지만 업계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던 그가 아무런 이유 없이 회사를 떠났다는 것은 석연치 않았다. 수연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김영호 전 부장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는 TKG를 나온 후 업계를 떠나 지금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작정 그를 찾아갔다. 처음 김영호는 그녀를 극도로 경계하며 TKG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잊고 싶은 과거를 다시 마주한 사람의 두려움이 가득했다.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부장님, 저는 TKG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그 프로젝트 뒤에 억울한 희생자가 있다면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끈질기게 그를 설득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김영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영호로부터 조심스러운 연락이 왔다. 그는 인적이 드문 저수지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동남아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거대한 비자금 조성 창구였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프로젝트 자체는 일종의 위장이었다. 물론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유령 회사를 통해 부풀려져
TKG 내부의 누군가에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현지 파트너로 둔갑한 유령 회사들은 모두 단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권지혁의 삼촌, 권태준 부회장이었다. 하지만 비자금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영호는 더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았다. 프로젝트에 반대하던 현지 환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TKG가 환경평가 보고서를 조작했고, 이로 인해 지역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 운동가는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직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현지 경찰은 단순 사고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이었어요. 김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당시 비자금 중 일부가 현지 경찰과 관료들을 매수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 자신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의 이야기는 수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연은 김영호에게 증거 자료가 있는지 물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자신이 퇴사 직전 몰래 복사해둔 내부 자금 흐름 보고서 사본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자신의 신변 보호를 확실히 보장해준다면 그것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TKG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었다. 김영호와 헤어진 후 수연은 차 안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살인 교사 의혹까지 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이 기사가 세상에 나가는 순간 TKG 그룹은 물론이고 그녀 자신과 제보자인 김영호의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바뀔 터였다. 엄청난 책임감과 함께 서늘한 두려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권태준이 있었다. 8년 전 자신을 짓밟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렇다면 권지혁은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 역시 삼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까? 인터뷰 때 보았던 그의 냉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를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편집국으로 돌아온 수연은 자신의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사건의 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TKG 그룹, 동남아 프로젝트, 비자금, 의문의 사고, 그리고 권태준. 그녀가 당겼던 작은 실오라기는 이제 거대하고 검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기자로서의 희열과 한 인간으로서의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늦은 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들 민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두려움은 곧 용기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었다. 썩어빠진 권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그것이 민준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위험한 진실을 향한 외로운 질주가 시작된 것이다. 김영호 전 부장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를 넘겨받은 후 이수연의 취재는 급물살을 탔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 분석에 매달렸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된 비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것은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조각이 하나씩 맞춰질수록 그 끝에 있는 권태준 부회장의 모습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녀가 진실의 심장부로 다가갈수록 보이지 않는 위협의 그림자 또한 짙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둔 취재 수첩이 미세하게 다른 위치에 놓여 있다거나 컴퓨터의 파일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몇 시간 뒤에 다시 나타나는 시기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예민함 탓으로 돌렸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위협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밤,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다. TKG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그만두는 게 좋을 거다.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수연은 애써 태연한 척 전화를 끊었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를 진짜 공포에 빠뜨린 것은 그 다음 말이었다.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멈춰. 그 한마디에 수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들이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민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기자와 취재원 사이의 싸움이 아니었다. 엄마와 아들을 위협하는 포식자 사이의 생존투쟁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민준의 잠든 얼굴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 모든 진실을 덮어버리고 아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정의도, 기자의 사명도, 아들의 안전 앞에서는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밤을 새웠다. 같은 시각, TKG 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부회장실에서 권태주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어둠 속에 잠긴 도시를 배경으로 그는 무감정한 표정으로 수아의 말을 들었다. 이수연이라는 기자가 계속해서 동남아 프로젝트를 파고 있습니다. 김영호와 접촉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권태준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8년 전 돈 몇 푼에 조용히 사라졌던 어리고 순진한 여대생을 기억했다. 겨우 기자 하나가 성가시게 구는군. 압박의 수위를 좀 더 높여봐.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그에게 이수연은 그저 거대한 계획에 방해가 되는 작은 벌레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그 벌레를 언제든지 짓밟아 버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가진 과거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수연의 일상은 편집증에 가까운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집을 나설 때마다 주변을 살폈고 민준의 유치원에는 신신당부를 해두었다. 퇴근길에는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고 낯선 차량이 뒤따르는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과 아들을 해치려는 위협처럼 느껴졌다. 정신적인 압박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위협은 마침내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어느 주말 오후, 공원에서 민준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검은 헬멧을 쓴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울리며 그들 바로 옆으로 돌진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민준을 품에 끌어안고 옆으로 쓰러졌다. 오토바이는 아슬아슬하게 그들을 비껴가며 순식간에 사라졌다. 단순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이었다. 그것은 마지막 경고였다. 다음번에는 스쳐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수연은 극심한 공포에 온몸을 떨었다. 품에 안긴 민준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아들을 굳게 껴안으며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되뇌었지만 자신의 목소리조차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잠든 민준의 곁을 지키며 수연은 길고 긴 생각에 잠겼다. 두려움은 여전히 온몸을 잠식하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다. 권태준. 그는 8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자신의 미래를, 이제는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그녀를 협박했다. 그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지금 포기한다면 그들은 평생 권태준의 그림자 아래서 숨죽이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가 언제 다시 자신들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맞서 싸워 저 괴물의 힘을 빼앗아 버리는 것뿐이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은 그녀를 주저하게 만드는 족쇄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아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가 되어야 했다. 수연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수비가 아닌 공격을 준비해야 할 시간임을 직감했다. 이수연과의 인터뷰가 끝난 후 권지혁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똑똑하고 성가신 기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던졌던 날카로운 질문들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특히 동남아 프로젝트에 대한 그녀의 집요함은 단순한 의혹 제기 이상으로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는 지금까지 그룹의 굳은 일들을 삼촌인 권태준 부회장에게 대부분 맡겨왔다. 사업을 위해서는 때로 깨끗하지 않은 거래도 필요하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수연의 눈빛은 그에게 경종을 울렸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선을 넘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는 처음으로 삼촌이 쌓아 올린 성과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지혁은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동남아 프로젝트의 내부 감사 자료를 검토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수연이 지적했던 현지 주민과의 마찰은 원만한 합의로, 자금 흐름은 정상적인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CEO의 최고 권한을 이용해 누구도 볼 수 없는 서버의 원본 데이터에 접근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균열을 발견했다. 컨설팅 비용이 지급된 해외 법인 몇몇의 실체가 불분명했다.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가 더 깊이 파고들려 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특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기술적 오류라는 메시지와 함께 차단되었다. 프로젝트 관련 핵심 임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장기 휴가 중이었다. 보이지 않는 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지혁은 자신이 만든 왕국 안에서 고립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삼촌의 영향력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곳까지 뻗어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다. 내부의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그에게는 외부의 정보, 즉 이수연 기자가 가진 패가 필요했다. 한편 이수연 역시 취재의 난항을 겪고 있었다. 김영호의 증언과 자료만으로는 기사를 쓰기엔 부족했다. 권태준과 페이퍼 컴퍼니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비자금 흐름의 종착지로 의심되는 한 컨설팅 회사의 주소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은 간판만 걸려있는 텅 빈 사무실이었다. 허탈한 마음에 사무실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던 그때 익숙한 고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권지혁이었다. 그 역시 같은 장소에 온 것이었다. 공식적인 인터뷰장이 아닌 곳에서의 예기치 못한 만남. 둘 사이에는 팽팽하고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런 곳에서 다 만나는군. 이수연 기자.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당혹감과 날카로운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지? 내 회사를 불법적으로 미행이라도 하는 건가? 그는 그녀를 몰아붙였다. 수연도 지지 않았다. 그 질문은 제가 대표님께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대표님이야말로 이런 유령 회사에 왜 직접 행차하신 겁니까? 혹시 증거라도 인멸하러 오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의심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다. 그들은 한동안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했다. 격한 감정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각자가 알고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씩 흘렸다. 지역은 내부에서 정보 접근이 차단당한 사실을, 수연은 현지 활동가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해 언급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적에 적은 동지라고 했던가. 그들은 마지못해 서로가 같은 진실을 쫓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물론 그들 사이에 신뢰는 없었다. 지역은 수연이 TKG를 무너뜨리려는 하이에나 같았고, 수연에게 지역은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한 공범자일 가능성이 여전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서로가 필요했다. 나는 내 회사를 지키고 싶을 뿐이오. 지역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TKG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릴 생각이 없었다. 다만 썩은 부분은 제 손으로 도려내고 싶었다.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수연 역시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표는 TKG의 파멸이 아니라 권태준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들 사이에 어떤 공식적인 약속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불편한 동맹이 맺어졌다. 헤어지기 직전 지역이 무심한 척 한마디를 던졌다. 블루 드래곤 컨설팅의 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주는 첫 번째 단서였다. 수연은 대답 대신 대표님은 5년 전 그 활동가 사고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시죠? 라는 질문을 돌려주었다. 각자 새로운 정보를 얻은 채 두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지역은 이제 싸움의 대상이 외부가 아닌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했다. 그의 얼굴에 냉혹한 결의가 떠올랐다. 수연 역시 권지혁이 단순한 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이제 전선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재편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권지혁과의 보이지 않는 공조가 시작되면서 이수연의 취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가 던져준 블루드래곤 컨설팅이라는 단서를 파고들자 막혀있던 자금의 흐름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회사의 주인은 권태준 부회장의 오랜 자금책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드디어 거대한 음모의 꼬리가 잡히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권태준의 반격 또한 더욱 교활하고 잔인해졌다. 그는 조카인 지역과 이수연 기자가 접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자신의 조카마저 통제선에서 벗어나고 성가신 기자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가 수하에게 내린 명령은 짧고 간결했다. 그 기자가 가장 아끼는 것을 건드려 스스로 무너지게. 위협은 더 이상 경고에 머물지 않았다. 어느 평범한 오후 수연이 유치원으로 민준이를 데리러 갔을 때였다. 유치원 문을 나서 민준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 앞에 서는 순간 굉음과 함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친 듯이 그들을 향해 돌진해 왔다. 수연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본능적으로 민준이를 끌어안고 인도로 몸을 굴렸다. 차는 그들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사라졌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놀란 행인들의 비명소리, 다른 차들의 경적 소리가 뒤섞였다. 다행히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넘어지는 과정에서 민준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아이는 놀람과 고통에 자지러지듯 울기 시작했다. 민준아, 괜찮아, 어디 다쳤어? 수연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렸다. 아이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본 순간 그녀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경황이 없는 와중에 택시는 잡히지 않았고 구급차를 부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아이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절박한 순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다. 절대 누르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번호. 그녀의 입에서는 기자의 냉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겁에 질린 한 여자의 애원이 터져나왔다. 권지혁 씨,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가 다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의 지역은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곧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 짧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요? 위치 말해요. 당장.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차가 급정거 소리와 함께 그녀 앞에 섰다. 차에서 내린 지역은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겁에 질려 아이를 안고 있는 수연의 모습에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수연에게서 우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아 뒷좌석에 태우고 넋이 나간 그녀를 조수석에 밀어 넣었다. 차는 TKG 그룹과 연계된 최고급 종합병원을 향해 질주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지역의 연락을 미리 받은 병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가 민준을 신속하게 처치하기 시작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처럼 길었다. 수연은 핏기 없는 얼굴로 의자에 앉아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옆을 지역이 말없이 지켰다. 그는 차가운 생수를 건네고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걸쳐 주었다. 그 순간 그는 TKG의 대표가 아닌 8년 전 그녀가 알던 따뜻한 남자와 조금은 닮아 있었다. 다행히 의사는 민준의 상처가 깊지 않으며 뇌진탕 증세도 경미하다고 전했다. 길었던 긴장이 풀리는 순간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지역이 그런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병실로 옮겨져 안정을 되찾고 잠든 민준의 곁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지역이었다. 그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다친 아이에 대한 연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는 아이의 얼굴에서 무언가 익숙한 흔적을 발견한 듯했다. 자신과 닮은 눈매, 오똑한 콧날,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안에는 혼란, 의심, 그리고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물었다. 이수연, 설명해. 이 아이 누구야? 그의 질문에 수연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알았다.
지난 7년간 홀로 지켜왔던 비밀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잠든 아이와 지역을 번갈아 바라보며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고백했다. 당신 아들이에요. 민준이는 당신 아들 권민준이에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췄다. 권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잠든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나며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새로운 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당신 아들이에요. 이수연의 고백은 조용한 병실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권지혁의 표정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는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를 들은 사람처럼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잠든 아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충격, 불신, 혼란, 그리고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름 모를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내면을 핥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의 침묵을 깬 것은 차가운 분노였다. 그는 수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눈빛은 TKG의 대표로서 보이던 그 어떤 냉정함보다도 더 서늘했다. 왜? 도대체 왜 8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배신감과 원망은 병실의 공기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그는 지난 8년의 세월을 떠올렸다. 그녀가 사라진 후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던 절망의 시간들. 사랑했던 여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고통받았다. 그는 그 상처를 갑옷으로 삼아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고 지금의 차가운 권지혁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배신의 상징 같았던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것이다. 수연은 그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의 원망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8년 전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권태준 부회장의 협박, 그의 미래를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홀로 아이를 낳고 기르며 겪어야 했던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그녀의 이야기는 변명이 아닌 뒤늦은 진실의 기록이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지역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해갔다. 수연을 향했던 분노의 불길이 서서히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그림자처럼 보좌하며 TKG의 성장을 이끌었던 삼촌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가 자신의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어떻게 망가뜨려 왔는지를 7년이라는 시간, 아들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그때 침대에서 뒤척이던 민준이 조용히 눈을 떴다. 낯선 병실 풍경과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아이는 겁을 먹고 울먹이며 엄마를 찾았다. 엄마, 여기 어디야? 이 아저씨는 누구야?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지역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아저씨, 자신의 아들에게 들어야 했던 첫 호칭이었다. 지역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어색하게 아이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을 쏙 빼닮은 작은 아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추상적이었던 아들이라는 단어가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어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오늘 민준이 겪었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향한 명백한 공격이었음을. 권태준은 TKG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핏줄에게까지 손을 댄 것이었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지역의 모든 혼란과 슬픔은 하나의 감정으로 수렴되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증오와 분노였다. 기업의 미래나 정의 같은 거창한 명분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한 아버지의 전쟁이었다.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린 작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 지역은 수연을 돌아보았다. 그들 사이에 오랜 오해와 원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아들이라는 공통의 목표이자 권태준이라는 공동의 적이 생겼다. 권태준, 그 인간은 내가 내 손으로 끝장낼 거요. 지역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 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TKG의 유능한 CEO가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를 건드린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분노한 늑대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을 시작할 참이었다. 그는 병실을 나와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치명적인 살기를 띠고 있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권태준 부회장 라인에 있는 임원들 전부 감찰에 착수해 비자금 계좌 전부 동결시켜 24시간 안에 그가 가진 모든 힘을 빼앗아 버려. 잠자던 사자가 마침내 깨어났다. 권지혁이라는 이름이 가진 모든 힘과 권력, 그리고 재력이 이제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위협한 자에 대한 완전하고 무자비한 응징이었다. TKG 그룹을 뒤흔들 거대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분노를 깨운 권지혁의 반격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TKG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그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이수연이, 다른 한쪽에서는 권지혁이 각자의 위치에서 권태준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마지막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권태준이라는 거악의 완전한 파멸이었다. 이수연은 진실과 미래 편집국에서 밤을 새우며 마지막 기사 작성에 몰두했다. 권지혁 측에서 은밀하게 제공한 내부 자료들은 그녀의 취재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비자금의 구체적인 흐름, 살인 교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 그녀의 손끝에서 TKG의 추악한 진실이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완성되고 있었다. 편집국 전체가 역사적인 특종의 탄생을 앞두고 숨을 죽였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자신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TKG 타워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자신의 삼촌이 수십 년간 그룹 내에 심어놓은 세력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것은 자신의 몸 일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결전의 날 아침, 이수연의 기사가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었다. TKG 부회장, 수천억 대 비자금 조성 및 해외 활동가 살인 교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대한민국 재계와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TKG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관련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다. 세상의 모든 눈이 TKG를 향하고 있었다. 기사가 터져 나온 직후 TKG 그룹 이사회가 시작되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사회에 참석한 권태준은 조카의 어설픈 반항쯤으로 생각하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으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속보 알림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다른 이사들 역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그때 권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동요하는 이사들을 향해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면 모든 의문이 풀리실 겁니다. 그는 스크린의 이수연의 기사에는 없는 오직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씩 띄우기 시작했다. 권태준이 수아에게 범죄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비밀 녹취 파일, 내부 CCTV 영상, 그리고 그의 죄를 증언하는 핵심 측근들의 영상 편지까지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권태준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이 조작이라며 소리쳤다. 네가 감히 이 삼촌을 배신해 이 애비 없는 놈을 걷어서 키워줬더니 이 TKG는 내가 없었으면 존재하지도 않았어. 그의 추악한 욕설과 고성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존경받는 기업인의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스러운 괴물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권태준의 발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온 것은 검찰이 아니었다. 그룹 법무팀과 내부 감사팀이었다. 그들은 권지혁의 지시에 따라 권태준의 모든 혐의에 대한 그룹 차원의 공식적인 회의만과 형사 고발장을 들고 있었다. 지혁은 삼촌을 사회법이 아닌 그가 평생 지배해왔던 TKG의 법으로 먼저 심판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권태준이 허탈하게 의자에 주저앉는 순간 마침내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권태준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에 채워지는 모습은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한 시대의 종말이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던 권태준의 마지막 시선은 권지혁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증오,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를 외면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의 기나긴 악연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권지혁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다. 회사를 바로 세웠고 아들을 위협하던 괴물을 제거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자신의 핏줄을 제 손으로 심판해야만 했던 승리의 뒷맛은 씁쓸하기만 했다. 같은 시각 이수연은 편집국 창가에 서서 권태준의 체포 소식을 전하는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사명을 다했고 엄마로서 아들을 지켜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역시 복잡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한 남자,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자신의 아들인 민준이 떠올랐다. 이제 그들에게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처럼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권태준과 그의 일당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기나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TKG 그룹은 권지혁의 주도 아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 혁신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한 기업 중 하나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혁신적인 리더로 칭송받았다. 이수연의 탐사 보도는 그의 가장 권위 있는 언론인상을 휩쓸었다. 그녀는 진실을 위해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운 용감한 기자로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큰 사건을 겪은 후 그녀는 잠시 휴직을 신청하고
아들 민준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권지혁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TKG의 CEO로만 살지 않았다. 그는 서툴고 어색하지만 아들 민준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주말이면 바쁜 일정을 쪼개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가고 난생 처음으로 장난감 로봇 조립 설명서를 들여다보며 쩔쩔맸다. 그의 완벽한 세계에 아빠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들어온 것이었다. 민주는 처음에는 낯선 아저씨의 등장을 경계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그의 서툰 애정과 노력을 느끼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함께 땀을 흘리며 자전거를 배우고 잠들기 전 그의 낮은 목소리로 듣는 동화책 이야기에 익숙해져 갔다. 아이는 자신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음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수연과 지혁은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멀리서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강물처럼 흘렀다. 과거에 대한 후회,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 그리고 말없이 감내해야 했던 시간들에 대하여 그때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소.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내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당신과 우리 아이를 그렇게 혼자 외롭게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 역시 너무 어렸고 두려웠어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들은 8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과거는 이미 그들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어떻게 마주하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였다. 그들의 대화는 연인으로서의 재결합이 아니었다. 민준의 부모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동반자로서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들은 완벽한 가족의 형태를 꿈꾸지 않기로 했다. 상처가 아물고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대신 그들은 민준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이의 입학식에도, 운동회에도, 졸업식에도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앉아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그들이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가족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두 사람은 말없이 민준이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아이가 그들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민준이는 수연의 품에 한번 안겼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지혁의 손을 향해 자신의 작은 손을 내밀었다. 지혁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빠, 우리 저기 가서 비행기 날려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아빠라는 한마디.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지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연은 그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세 사람은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공원을 나란히 걸어갔다. 한 손에는 엄마의 손을, 다른 한 손에는 아빠의 손을 잡은 아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었다.